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7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오창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어제 첫 방송 했는데 반응이 좀 있던가요, 주위에? 네, 긴장하지 말라고. 네, 천천히 네, 잘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긴장 많이 했었습니까? 네, 첫 방송이니까 긴장되더라고요. 예. 어제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앱이나 네. 팟빵이나 예스에 보니까 친구들은 오늘 많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역시 그 개업 효과가 네.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이 25일 송파을 재선거 출마 생각을 접는다면서 6.13 재보선 서울 송파을 재선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분의 간곡한 요청으로 지방선거를 살리기 위해 제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나설 뜻을 냈으나 당이 혼란과 분열 위기로 치달아 생각을 접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승민 공동대표와 박종진 송파을 예비후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송파을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학규 위원장이 이런 행보 갈팡질팡한 행보를 보이면서 본인이 가장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네, 애초에 그 명분도 실리도 없었던 출마 욕심이었고 예. 특히나 손 위원장의 출마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글쎄 역시 정치인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학규 전 의원의 징크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출마선을 한다든가 뭐 탈당을 한다든가 뭐 당에 들어간다든가 하여튼 이 손학규 의원이 움직이면 다른 큰 뉴스가 터져가지고 다 덮여버린다. 네. 이번에도 그 징크스가 들어맞았죠? 네, 네티즌들이 손학규 위원장이 무언가를 결심할 때마다 더 큰 이슈가 터져서 정작 스스로의 행보는 묻혀버린다면서 만덕산의 저주, 만덕산 징크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례로 2006년 10월 100일 민심대장정에 나섰다가 복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북한의 1차 핵실험이란 중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2007년 3월에는 한나라당 탈당 결단을 내렸는데 한미 FTA 체결일이었고요. 2010년 11월 정권의 민간인 사찰 특검을 요구하면서 장외투정에 나섰는데 이튿날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14년 만덕산 칩거 2년 후인 2016년 10월 돌연 화산에서 정계 복귀를 하자 말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불거지면서 네티즌들은 이때부터 만덕산의 저주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할 때마다 안 풀리는 상황을 빗대서 손학규의 학휴정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 묘하게 그렇게 들어맞네요. 네. 예, 방송 지금 하고 한 2, 3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몰려왔네요. 예스앱에서 이시강님, 이승인님께서 오창석님 오늘은 스타트가 좋아요. 오창석 외 150명이 응원합니다. 친구가 150명쯤 되는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팟빵 앱으로도 자황님, 오하나님 오늘 훨씬 안정적이고 부드럽네요. 또 다섯둘금님, 오창석 씨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요. 체리블루님, 뉴스 브리핑 시간 좋아요. 예. 두 번째 뉴스. 네, 청와대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청원이 있었는데요. 청와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 답변을 공개했고요. 세월호 특검 자료를 확보한 후에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하기로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 청원에는 총 21만 5,036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조 대위는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고요.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같은 해 12월 22일 국회에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서 감사관실과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지난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이 그러면은 특검의 자료 같은 것을 확보한 후에 네. 어떤 방침을 정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국방부가 특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네티즌들은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니까 징계해달라는 거고. 네네네. 국방부는 자료를 더 우리가 확인한 후에 하겠다 이런 거 얘기군요. 네.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다는지 말을 바꿨다는 위증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조 대위의 진술을 검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증거 불충분이지 아직 무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갑시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아직 군입대를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육군과 해군의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고 공군은 2개월 줄이는 단축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창석 아나는 몇 개월 하셨습니까? 저는 2006년에 입대를 했거든요. 예. 해군이었는데 2년 2개월 복무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해군이어서? 해군이라서. 네, 육군은 2년이었고요. 해군은 2년 2개월이었습니다. 2년 2개월. 네. 2년 2개월이면은 26개월이에요? 네, 26개월입니다. 근데 저랑 똑같이 했네요. 아, 그래요? 네. 훨씬 빨리 가는데 육군이셨습니까? 뭘 훨씬 빨리 가요? 살짝 빨리 갔지. 강산이 한번 바뀔 그래요. 전에 갔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18개월로 하게 되면 네. 이게 또 국방력이 그만큼 약화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줄이진 않고요. 한 달에 3일씩 줄여나간다라고 했고요. 늦어도 내년 입대자부터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축안은 청와대 보고 내용으로 결정될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퀴즈 갑니까? 다음 주로 갑니까? 퀴즈. 오늘 갑니까? 자, 오늘 퀴즈 갑시다 그러면. 네, 오늘의 퀴즈 순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민의를 수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오늘 조여옥 대위권을 포함한 총 28개의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을 위한 최소 추천인 수는 몇 명일까요? 1번 20명, 2번 20만 명, 3번 2억 명입니다. 우리 청취자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 네, 첫 문제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다시 한번 1번이 20명, 네. 2번이 20만 명, 3번이 2억 명. 네. 청와대 청원 숫자 답변할 숫자가 네. 몇 명이냐? 자, 이거 다 정답을 알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네,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빵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는데 네, 사은품은 유료 메시지에 한해서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팟빵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유료 메시지 샵 0945번 꼭 보내주시고요. 당첨자는 이작가 씨의 책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제 책을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창석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부터는 북미회담 취소 관련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죠. 세종연구소 홍연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도 그 개최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텐데 그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까? 저도 참 많이 놀랐는데요. 네. 어쨌든, 트럼프답구나. 아하.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에는 결렬되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북미 양측의 입장의 차이가 많이 좁혀지지는 않았고, 그런데다가, 이 남북 고위급 회담만 지금 결렬됐었던 게 아니라, 북미 간의 실무회담에도 북한이, 임의로 그냥 안 나오고, 폼페이오가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러길래, 그렇죠. 이게 보니까 남북 관계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도 상당한, 이 파국이 있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 초강대국이 그렇게 오래 참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어젯밤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북한이 더구나 선의로, 핵시험장 폐쇄하는데, 그렇죠. 이런 때, 결렬 발표를 한다는 게 참 좀, 트럼프답다. 예측 못할 때, 흥행 효과를 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도 다음 주쯤에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해버려가지고요. 그것도 방금 박사님 말씀처럼 핵실험장 폭파 당일에 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당혹스러운데 그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어제 발표한 이유는 자칫하다가 북한이 먼저 발표한다. 아하. 허를 찔릴 수 있다는 게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도 움직이잖아요. 예. 지금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6월 12일 날 성공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되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따라서 한국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한테 한 라인을 통해서 잘해보자. 지금 뭐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이 지금 결렬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렬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어저께 밤 아니면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니까. 예. 그러면은 결정적 이유, 그러니까 최선이 네. 예, 담화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아니면은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에 김정은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국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두 가지는 핑계라고 저는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결렬된 이유는 6월 12일 날 지금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때 6월 12일 날 정상회담 하면 자기가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 보여주기로 약속한 이란 핵합의보다도 훨씬 더 서방 세계나 미국한테 유리한 그런 북한과의 타협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6월 12일은 안 되겠다. 그런데 그거를 다음 주에 그 결렬 발표를 하면 너무나 진부하고 이게 미국이 성의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선제적으로 최선희가 미국의 부통령에게 결례되는 담화문을 발표한 거 요걸 근거로 대고 이렇게 무례한 집단하고는 일단 지금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별로 욕을 안 먹으면서도 결렬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선희 이야기는 그냥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최선희의 얘기는 북한으로서는 이제 자기들로서는 그냥 그 CBID를 받고 그다음에 그 6월 12일 정상회담한 이후에 불과 몇 달 내에 실질적인 핵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엄격한 사찰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력 강화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보려면 CBID 같은 거 조금 좀 느슨하게 해줘야 된다. 이를테면 북한의 핵 목록 같은 거를 지금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거는 2단계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시간 여유를 가지려고 최선희가 견제구를 날린 건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이제 과거에 미국이 북한한테 많이 속았다는 걸 생각하고 여기서 선제적으로 일단 한번 끊자. 예. 끊어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누가 더 손해인가를 보자 이런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을 만약 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이득을 얻는데 국제적인 명성도 없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표까지 마련해서 국제사회에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담이 너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무도 눈치 못 챌 때 미리 최선희의 이런 무례한 성명을 근거로 일단 결렬시킨다. 예. 그런다 중요한 건 판이 깨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중요한 건 판이 아직 깨지지 않았고 또 트럼프의 서한을 보면 중요한 것은 대화고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 이렇게 말했고 또 이 서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사실 걱정이 많았었는데 김경환 담화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북한도 트럼프의 서한을 아마 10번 이상씩 읽었을 테고요. 예. 그 서한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연애편지 쓰듯이 김정은 위원장을 시간을 내어주고 인내해주며 존중을 갖고 노력해온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당신을 보게 되기를 정말로 고대한다. 예. 이게 무슨 연애편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 12일까지 우리가 서로가 만족스러운 합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날짜는 연기하되 그렇다고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2라운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날짜 정해놓지 말고 목표 날짜 정해놓지 말고 좀 느긋하게 회담을 하되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하는 10월 전에는 정상회담 하자.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판이 안 깨졌다고 하더라도 6월이나 7월에는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이 좀 있으면 이제 날이 밝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인데 미국이 이제 금요일인데 과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이제 중요한데 지금 며칠 내로 미국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전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는 북한이 일단 이 상황을 지금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일단 김영철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회담 한번 더 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뜻을 다시 한번 받아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6월 12일은 어렵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10월 전에는 될 것 같다는 얘기죠. 10월 전에는. 네. 그러면은 뭐 당장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라도 물밑으로 접촉은 있을까요? 접촉은 늘상 뭐 뉴욕 채널이라는 게 있어서요. 예. 유엔 뉴욕의 유엔 대표부에 미국 국무부하고 대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알아보고 있을 테고 그리고 아마 지금 국정원 라인으로 본래 남북 정상회담이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했기 때문에 CIA와 우리 국정원과 북한의 통전부 이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정보 흐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방금 국정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남북 직통 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빨리 연결해서 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한두 번 타이밍을 좀 놓쳤던 게 북한이 계속 목리를 부르는 바람에 그게 이 남북 직통전화 정상 간의 직통전화 카드가 이게 큰 건데 제일 중요한 순간에 쓰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일종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한번 통화를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단독 회담만 해도 20여 분 동안 했고 아주 좋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안타까운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 가서 말이죠. 네, 모양새 매우 안 좋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재자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바람입니까? 단순히 중재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북핵 문제 당사자이고 남북관계는 아주 주당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관계가 파행되다가 지금 기자들이 가가지고 조금 해빙될 분위기가 다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인 통화를 해서 일단은 판문점 합의의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장성급 회담도 하기로 했었고 6월 15일 행사도 하기로 했었고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상봉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북미 관계는 별도로 하고 남북 간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교류 협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자는 건 김정은도 동의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오해가 있고 지금 CBID나 서로의 기대가 너무 커서 이렇게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실무회담부터 해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10월까지 충분히 시간 여유가 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회담이 돼가지고 그냥 아주 생색만 내는 그런 합의를 보기보다는 진정한 합의를 보려면 오히려 시간 여유를 더 갖고 회담하는 게 낫을 뻔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북한이 조금만 노력하면 미국도 대화하려는 용의가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은 뭔가 잘 풀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있는데 실망하신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이승희님께서 그럼 조금 지연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박사님 이야기로는 10월 전에는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연이라고 상당히 확신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나 김계관의 위임에 따른 즉 김정은의 의사로 쓴 편지, 담화문 이거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이 절대로 판을 깨지 말자는 내용이 양측이 다 밝히고 있고요. 서로 간의 대화를 원하는데 서로 상대에게 먼저 대화를 걸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강대국이니까 치면 한번 세워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미국이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나오게 하고 남북 관계도 다시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합 정도는 겨뤄야 이
핵이라고 하는 최고도의 정치 문제가 풀리지 이렇게 순탄하게 풀리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중간 조정을 거치고 가야 보다 진짜 생색만 내는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예. 저는 기회의 측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평화가 또 그렇게 쉽게 오는 것도 좀 의심스럽죠.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정치권 반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석현 의원입니다. 예. 이번 달 초에 저희랑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예. 북미회담 관련해서. 예. 전망 아주 밝게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소됐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여러 여건들이 정말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일이 이렇게 중간에 한번 삐거덕거리네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전히 연인으로 말한다면 절교선언한 게 아니고 잠시 트러블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잘 관계가 회복될 걸로 일단은 이제 북한이 톤다운 하기를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그 의원님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방에 뒤틀릴 수가 있다. 네. 또 딱 그 말 들어맞았어요. 한 방에 뒤틀렸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 실은 이번 북미 관계에서 양쪽이 다 좀 신중하지 못했지만 저는 미국 쪽에 상당히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미국의 존 볼튼이 늘 리비아식 해결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리비아식 해결입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의미 이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하고 러시아를 지난번에 둘러봤잖아요. 외교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우리 동북아 평화의원단이 가서 만나보고 왔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핵을 양보한 뒤에 핵을 폐기한 뒤에 죽는 모습을 봤지 않느냐. 그러니 굉장히 미국은 체제 보장을 확고하게 북한은 체제 보장을 확고하게 해주지 않으면 핵 폐기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붙들고 있으려고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존 볼튼이 자꾸 리비아식 해결 방법을 얘기한 것은 전면적으로 핵을 먼저 선 폐기를 해라. 그러면 후 보상을 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였었겠죠. 처음에 얘기가.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카다피의 전례가 있어서 무척 예민한데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보고 제가 조심스럽다 했더니 북쪽에서 김기관 부상의 항의성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펜스 부통령이 더 심한 말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협상에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은 리비아식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아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불안감을 주는 얘기죠. 그게 그런 큰 협박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바로 북한에서 아주 예민한 반응이 나왔고 또 실무회담에 사람을 안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실무회담에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북한이 이거 깨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깨지 이런 점도 이번에 거절 편지 보내는 데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더구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화 협상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얘기할 때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껏 그렇게 서로 남북이 비난해 왔지만은 협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감정을 건드리면서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전초전이 참 안 좋게 진행이 됐죠. 그러더니 깨진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리비아식 얘기하면 카다피 최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쪽 사람들은 또는 중국과 러시아는
카다피의 죽음이 내정 문제, 리비아 내정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이죠. 예. 미국은 설명이 다르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서 우리 홍현익 박사가 판이 깨진 건 아니다. 10월 전에는 다시 아마 재개가 될 것이다, 회담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말에 동의합니다. 일단 추석 전에 일단 그 분위기가 다시 대화가 추진이 되고 대화가 성사될 수도 있다, 그 안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편지 속에 여실히 나타나 있잖아요. 트럼프 서신에 보면은 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귀축하고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면 주저 말고 편지 달라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도 간절히 대화를 원하고 있는 걸 표현했고 또 실제로 북한은 미국 이상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기 체면 세워가면서 이렇게 이제 자존심 세워가면서 대화하려다가 지금 판이 이렇게 깨져버리다시피 모양이 된 것이죠. 예. 한편에서는 말이죠. 제가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온 지 하루 만에 이런 발표를 했고 또 이번에 그 트럼프의 편지 내용을 언론에 발표 바로 직전에 또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를 좀 무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언론의 발표 바로 직전이라기보다도 북한의 편지를 보낸 거의 동시적으로 우리한테도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이게 기간이 미국이 오랫동안 이걸 결정하고 있다가 며칠 끌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으면 그 말이 가능한데 실은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저녁 나절에 밤에 고민들하고 측근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자고 나서 아침에 통보하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실은 북한에 편지 보낸 것과 거의 동시에 우리에게 통보했다는 것을 크게 우리가 무시당했다 또는 소외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결정을 미리부터 문 대통령 만날 때부터 이건 비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측근들하고 고민 결과 그날 전날 저녁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예. 우리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성사를 시키려면 우리가 중재하는 입장에서라면은 일단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죠. 이 일이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면은 더욱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낙관했다. 외교 당국이 좀 말하자면은 상황을 몰랐다. 이렇게 몰아붙이기에는 좀 과도한 면이 있어요. 지금 이 발표 나자 보수 야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가 실패했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야당이 하는 얘기를 보면 마치 한반도 평화가 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외교가 마치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말을 해왔었는데 그 실패했으니 잘 됐다는 투로 보여지는 면도 있는데 지금 이건 미국이 그동안에 협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낚싯줄을 풀었다 감았다를 반복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너무 세게 갑자기 감아가지고 이 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재외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중재외교는 지금 이제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됐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야말로 북한이 상여할 곳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수교를 원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입장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일부 강경파가 미국에는 항상 두 개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 흐름이 있고 또 비둘기파 흐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존 볼턴 등 강경파 분들이 지금 또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평화로 나오기 위해서는 또 편지에도 있듯이 대화를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얼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은 더 강고해졌습니다. 소외된 게 아니고. 의원님, 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0일 잡힌 게 취소됨으로 해서 지방선거 전에 다시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취소가 선거에는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문제는 선거 유불리 이전에 이제 나라의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익에 관계되는 거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안 해왔었는데요. 야당에서는 또 그렇게 자꾸 그런 6월 12일로 잡은 것 자체가 북한이 민주당 토우려고 그랬다라고 비난을 홍준표 대표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은 마치 동네 불 났는데 불 끄는 데 가서 우리 집 수도를 더 쓰네 우리 집 수도물을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건 참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죠. 예. 어떻든 그것은 우리 선거에 뭐 유리할 건 없겠지만 크게 불리할 것 같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우리 연예할까요?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이 코너 함께 하실 두 분 나왔습니다.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또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3부에서 오창석 씨가 낸 시사 퀴즈. 정답은 20만 명이었고요. 당첨자는 개별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방탄소년단 컴백 이야기를 했는데 컴백 일주일 만에 음반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요? 네, 2주 연속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는데 100만 장을 넘어섰고 사실 선주문량부터가 국내에서 144만 장이었기 때문에 점쳐지고 있었는데 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는 좀 더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어요. 아니 음반 가수들의 100만 장 이런 거는 그 가요계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던 90년대 이후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단일 음반으로는 G.O.D 이후에는 지금 처음이고. 처음이다. 네. 대단하네요, 방탄소년단. 네, 예. 뭐 빌보드 순위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빌보드 어워드에서 그 예를 했잖아요. 공연을 보여줬는데 예. 그 빌보드 차트는 사실 다음 주 정도에 나오는데 우리야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1위를 하는 게 아닐까 이번에. 1위? 네. 근데 빌보드에서도 이제 기사를 내고 이번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1위를 좀 예상해 본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죠. 네. 남태우 씨, 그 예전에 우리도 빌보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빌보드 차트 외우고 다니기도 했었고 80년대. 네. 80년대 학교 다니셨잖아요. 예, 예. 모른 척하고 계세요. 다녔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빌보드에 관심을 가질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와, 방탄소년단 때문에 다시 가져야겠네요. 네.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컴백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회에서 바로 그 홍문정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에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 방탄 국회를 열었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얻었는데 지금 100만 장 선주문이 나오고 나서 또 이제 방탄이 또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경쟁심을 느껴가지고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방탄시키자. 2차 방탄을 열 건지 말 건지. 만약 2차 방탄 국회가 열린다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배우이자 시사평론가답게 네. 정치 이야기를. 지금 연예뉴스 시간이거든요. 그 방탄하고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저밖에 없죠. 네. 이거 애드립입니까? 바로 좀 준비했습니까? 한 15초 정도 준비했습니다. 네. 잘 펴지지는 않네요. 댓글이 뭐 반응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시사하고 연예가 아직 국내에서는 결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개척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 최초 개척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해보려고.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정치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 좀 문화적 소양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요걸 결합시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이 귀국을 했습니까? 네, 23일날 귀국을 했고 24일날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하진 기자 갔다 오셨겠죠? 저는 못 가고 후배가 또 후배 시켰군요. 후배를 양보를 한 거죠. 양보입니까? 갑질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죠. 양보입니다. 아주 치열한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좀 전에 들었어요 후배한테. 그랬더니 이번 방탄소년단 곡 제목이 타이틀곡 제목이 페이크 러브예요. 그래서 뭐 진실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인사를 하면서 방탄소년단이 노래 제목은 페이크 러브지만 기자님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진실이다 이렇게
열었어요, 포문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게 1시간 동안 이제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화기애애해지지. 남배우 씨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뭐 야유 나올 것 같은데. 그럴까 생각하는데 역시 이제 그 멘트가 예. 방탄소년단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감각이 뛰어나다. 아, 그렇죠. 페이크 러브인데 진실되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탄국대는 사실은 국민에 대한 페이크 러브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마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방탄국대 한번 써먹으시면 되지 뭐 또 쓰십니까? 아니 안 해지면 이제 계속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걸 바꾸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곧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진실한 사랑이다 했다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빌보드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또 다시 미국으로. 네. 그렇죠. 이제 그 싸이 씨가 사실 강남 스타일로 2위까지밖에 못하다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방탄소년단 1위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2위도 힘든 거잖아요. 힘든 거죠. 네, 힘든 거죠. 뭐 역대 네. 최고 스코어 아닙니까? 네, 아시아 최초가 될 수 있죠. 네. 네. 그 또 이번에는 YG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양현석 대표가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양현석 대표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SNS를 통해서 팬들과 이렇게 좀 소통하고 접촉을 하는 이런 좀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 예. 오늘은 이렇게 좀 일문일답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예. 이게 궁금하신 점을 제가 이제 좀 들려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꽤 긴 양의 질문과 이제 답변을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빅뱅에서 이제 뭐 4명이 이제 군입대를 하고 있고 위치가 조금 YG 위치가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소상하게 다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질문. 남태호 씨, 빅뱅의 멤버가 몇 명입니까 전부 다? 요거는 이제 공부를 안 했는데 한 6명에서 7명 정도. 아니죠. 5명이죠. 11명이라니. 아, 저 승리하고 탑하고 뭐 5명입니다. 한 명 차이. 의대간 친구들은 지난주 방탄소년단 몇 명이 맞춰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누가 공부를 해오셨구나. 근데 역시 네. 공부를 해왔군요. 빅뱅은 5명이고. 탑 있으면 뭐 버튼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못했네. 빅뱅이 5명인데 지금 그중에 4명이 군대를 갔다고요? 막내 승리 빼고는 4명이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빅뱅은 지금 활동이 멈춘 상태예요. 승리 씨 혼자 이제 개인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YG를 대표하는 그룹이잖아요. 빅뱅이. 그런데 빅뱅도 활동을 멈추고 그리고 YG도 이렇게 꾸준히 가수들이 활동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블랙핑크라든지 팬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뭐 음반 준비를 얼마나 하는 거냐 이렇게 계속 양현석 씨의 SNS에 이제 댓글을 계속 달면서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그걸 이제 양현석 씨가 하나씩 대답을 해주다가 이제 오늘 다 그냥 기사로 뿌려버린 거죠. 네, 직접 이렇게 답변을 써서. 네. 그래서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언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죠. 6월 15일 날 나온다고 이제 날짜를 확정을 했고요. 네, 그렇게 계속 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국제 연예로 가봅시다. 이거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모건 프리만이 상습 성추행 의혹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남태호 씨. 네. 지금 이분이 여성 16명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를 이제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8명이 모건 프리먼의 추행 및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덴젤 워싱턴이나 모건 프리먼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흑인 배우로서 아주 유명한 쇼생크 탈출이나 세븐 이런 영화들로 해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배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또 치명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명예에? 그렇죠. 아무래도 팬들이 좀 국내에도 있던 배우여서 좀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지적이면서 좀 자유롭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은 아마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이 사실 미투 운동이 헐리우드에서 처음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넘어왔었는데, 우리는 요즘에 조금 정한 것 같아요. 예. 할리우드는 다시 시끄럽다. 예. 그 영화계에 계시니까. 네. 영화계 미투 운동은 이제 어떻게 자정작용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진 상태고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인물들의 뭐 활동 중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로 인한 어떤 그 제작사의 피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파가 굉장히 컸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헐리우드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2차적으로 이쪽에서도 또 숨겨진 미투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개봉 영화로 가봅시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된다고 해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제 노역 실태를 추적한 작품이라고요? 네네. 서산 개척단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TV에서도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 정권이 대한청소년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청년과 부녀자들 납치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 개척지로 보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학대당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고통스럽게 청춘을 바쳐서 일했는데, 이제 국가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이 서산 개척단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에서도 뭐 이 노동하신 분들에게 뭐 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가지고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는데 이게 이제 영화로 제작된 것이죠. 고발 프로그램 TV에서도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군사 정권 때 인권 유린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죠. 네, 뭐 신미도 같은 그렇죠. 것처럼. 예.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서산 개척단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번 주부터 남배우의 추천 영화라는 코너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네.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뭐 사실 이제 최근에 이 근처에 있죠. 영상자료원에서 영화천국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0주년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문화계 인사들이 뭐 영화를 추천해 달라 해서 한 150편 했는데 거기 이제 한 편을 뭐 중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1994년작 최근에 이제 나쁜 녀석들 드라마를 통해서 복귀를 했던 박중훈 배우가 주연인 영화 장인수 감독의 게임의 법칙 이런 작품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90년대 대표적 한국 누아르. 그렇죠. 한국형 누아르라고 할 수 있죠. 홍콩 영화가 아주 그 강세일 때, 한국 영화가 열세일 때 또 이런 장르 영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특이한 작품을 할 수가 있고. 이경영 씨의 젊었을 때 모습. 그렇죠. 또 그리고 열연을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오연수 씨의 아주 그 풋풋한 모습.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넘버3나 뭐 이창동 감독 지금 버닝도 있지만 초록 물고기. 그리고, 김준 감독의 달콤한 인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 신세계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조폭 장르 영화의 아주 느와르적인. 그리고 그 한 젊은이가 성공을 위해서 어둠의 세계에 왔다가 좌절하고 아주 그 멸망해가는 완전히 그 몰락해가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왜 이 얘기를 또 하냐고 하냐면 그러한 그 강자들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게임의 법칙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적용됐다는 데서 안타까움을 가진 거죠. 또 정치랑 쓱 연결시켜주네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게임의 법칙. 네. 강자가 항상 이긴다. 그렇죠. 지금 사회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가 생명력이 아직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북미 회담 깨진 것도 미국이 강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게임의 법칙? 그런 부분이 뭐 상당히 작용한다고 봐야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그걸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조연급에 머문 거 아닌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네, 주연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시나리오를 변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게임 법칙이 나중에 굉장히 히트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매니아도 많이 생겼고요. 표절 논란에 약간 뒤말리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분위기 자체가 기존에 이제 그 외국 영화들에서 좀 차용한 부분이 많아서 그 당시에도 좀 그런 비판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만듦새나 완성도에 비해서 작품성에 대한 평가는 조금 박한 그런 작품을 알겠습니다. 자, 김마진 기자, 손예진 씨 만나오셨다고요? 네, 최근에 밥 잘 사주는 예쁜,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나도 모르게 그랬나요? 예. 예쁜 누나 끝나고 이제 드라마 끝났다는 이야기 하려고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제 사실 이 드라마가 이제 대본이 다 나온 상태에서 좀 빨리빨리 촬영이 진행됐기 때문에 좀 굉장히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드라마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좀 사실 드라마는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촬영이 잠도 못 자고. 그래서 PD와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한 게 안판석 감독이 잠은 충분히 자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근데 확실히 그 점은 끝까지 지켜줬다고 굉장히 여유롭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네. 작품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정말 탑 배우들이 정말 그 다른 작품도 그렇습니다만 계약 조건에
충분히 재워줄 것. 이런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안 거죠. 재워주니까 그런 거. 저도 이제 최근에 했지만 굉장히 그 쪽대본 내지는 네, 맞아요. 이번 주 방영분이 뭐 저번 주에 찍는다든가 급하게 찍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제작자가 돼서 시나리오를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만든 후에 편성만 해야 되는데 근데 사전 만들어가는 거죠. 사전 제작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만 현장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태우 씨는 그 대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요. 저는 이제 충분히 작기도 했고, 밤새 찍을 용의도 있었으나, 1시간 만에 촬영이 끝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또 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개런티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이제 위로했죠. 드라마 지금 나오신 거 뭐죠? 미스터리스가 내일까지 나옵니다. 그 지금까지 내일까지 제가 나옵니다. 몇 회분이 남배우 나온 씬이 몇 회분이 나왔나요? 1회에서 6회 나왔고요. 내일이 이제 9회 방영이니까 9회 나오고 총 12부작. 총 12부작인데 그럼 한 8-9번 나오셨겠네요? 7번 나왔죠. 7번 나왔습니까? 7번 나온 중에 대사가 제일 길었던 게 얼마나 돼요? 제일이랄 게 없고요. 대사가 한 번 있습니다. 여기서 해주세요. 둘이 요즘 싸운 거야? 분위기 왜 이렇게 싸해? 요겁니까? 예, 요겁니다. 7번 나왔는데 이게 다입니까? 예. 요거를 이제 일부 제 팬들이 다들 외우고 있습니다, 팬들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럼 팬들이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두 분.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겸 명화배우 남태우 배우 그리고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옵니다.